안녕하세요. 컨스피리 뉴스의 파파입니다. 오늘 우선은 이제 취임이 2달째 접어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요즘 유난히 안 좋은 소식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 이야기를 엮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팍스뉴스에 출연한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했던 데니스 쿠치나크 씨가 한 발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트럼프에 대해 많이는 이르지만 중간 평가를, 아니 어떻게 보면 초반 평가가 되겠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을 옹호한다는 것은 사실 바보 같은 짓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작은 소식들은 제가 조금 더 고민했다가 판도라의 상자 한 편 다음에 올려드리던지 아니면 이번 컨스피리 뉴스 바로 다음에 또 올려드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전 세계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 듯한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중의 의견, 즉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류 언론이 결정합니다. 국내 언론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의견 형성을 주류 언론의 보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로 선택한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사실상 총 6개의 모기업에 의해 장악되고 있습니다. 1983년에 50개였던 회사들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 의해 거의 장악된 셈입니다. 이 6개 회사는 GE, 뉴스콜, 디즈니, 비아컴, 타임워너, CBS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는 심지어 스포츠 채널인 ESPN에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ESPN을 소유한 모기업이 디즈니이고 디즈니는 ABC 뉴스를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힐러리 클린턴의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지난해 버니 샌더스와의 경선을 앞두고 주류 언론사들의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수십 명에게 협조를 얻어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잘 아실 겁니다. CNN은 힐러리의 당선을 위해 TV 토론의 질문들을 2차례 빼돌렸고 심지어 관객 속에 질문자를 숨겨놓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죠.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위키리크스의 이메일 공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직접 적은 이메일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부인하기도 힘들겠죠. 힐러리의 당선을 돕겠다는 답변을 한 기자들의 실명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짜뉴스의 생산자들입니다. 미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직후에 내린 행정명령들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간단히 말해서 행정명령이란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내린 명령으로 이 명령을 근거로 연방의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임기 이내에만 유효하고요. 입법 과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은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의회가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내리는 행정명령이 아니라면요. 그러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지적하는 트럼프의 실책이 무엇인지 우선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그 편집 영상을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의 국가이지만 법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우리의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임을 했을 때 저는 이 망가진 이민제도를 고치는 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민제도는 망가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우선 우리는 법 집행 인원이라는 추가 자원으로 국경을 강화하여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막고 국경을 넘은 자들이 신속히 되돌려 보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라면 당신은 추방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에 불법적으로 돌아올 계획이라면 당신은 잡혀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방금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규정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새치기를 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공정치 않은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하는 조치는 합법적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모든 대통령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해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민제도를 더 잘 돌아가도록 하려는 저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회가 실패한 것에 대해 제가 지혜를 발휘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통과시키세요. 굉장히 강력하고 도전적인 메시지죠. 그럼 실제 이 연설 한번 들어보실래요? Even as we are a nation of immigrants, we're also a nation of laws. Undocumented workers broke our immigration laws, and I believe that they must be held accountable, especially those who may be dangerous. When I took office, I committed to fixing this broken immigration system, and I began by doing what I could to secure our borders. But today, our immigration system is broken, and everybody knows it. There are actions I have the legal authority to take as president. Tonight, I'm announcing those actions. We'll build on our progress at the border with additional resources for our law enforcement personnel so that they can stem the flow of illegal crossings and speed the return of those who do cross over. If you're a criminal, you'll be deported. If you plan to enter the U.S. illegally, your chances of getting caught and sent back just went up. We expect people who live in this country to play by the rules. We expect that those who cut the line will not be unfairly rewarded. The actions I'm taking are not only lawful, they're the kinds of actions taken by every single Republican president and every single Democratic president for the past half century. And to those members of Congress who question my authority to make our immigration system work better, question my authority, or question the wisdom of me acting where Congress has failed, I have one answer. Pass a bill. 네, 제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연설의 주인공은 2014년 11월 20일에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당시 이 행정명령을 언론은 이민개혁이라고 불렀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는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단어 사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언론들도 이런 짓을 잘하죠. 과거에 사용하던 친북이라는 단어 대신 어느 순간부터 주요 언론들이 동시에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란에 대해 12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를 의미하고 현재 큰 전쟁이 진행 중인 시리아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방 판사 제임스 로바트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은 상태입니다. 2011년 반이민 이민개혁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난민들의 비자를 6개월간 금지시켰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린 7개국 국가들을 모두 테러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IS는 비디오를 공개하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테러 계획을 발표합니다. 준비해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어디에서나 재앙의 한 달이 될 것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칼리프의 전사와 지지자들은 각오하라. 역시 지난해 11월 4일 CBS 뉴스는 정보부를 인용하여 선거일에 알카이다 공격이 뉴욕, 텍사스, 버지니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는
SIT 정보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테러 단체가 이슬람교도들이 대선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일에 테러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3월 23일 하원의 감독위원회 산하 국가안보위원회에 주재한 공청회에서 전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의원인 론 드산티스 씨는요, 이슬람 테러 단체 소속원들이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건너다가 체포된 일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실제 존재하는 예입니다. 저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과거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조치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강도는 좀 더 셀지 몰라도 미국이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7개국에서 전쟁을 해오고 있고 IS를 비롯한 테러 단체들이 미국의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일시적인 조치라면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대표적인 테러 지원국으로 IS는 물론 9.11 사태의 배후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트럼프 정부의 입국 금지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전 어느 정부도 미국 곳곳에 큰 자산을 소유한 사우디에 대해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것처럼 말이죠. 이 무기들은 사우디가 예멘을 공격하는데, 그리고 사우디가 IS 등의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배후설에도 사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오바마 전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죠. FBI의 경우는 끝까지 러시아의 배후설에 증거가 없다라고 부인하다가 작년 말이 되어서야 인정하고 12월에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건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대한 IP 접속 기록이었죠. 실제 이 문서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10개국 이상의 IP가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회사 설립자로 유명한 미국의 존 메가피씨는 CNN의 레리 킹 라이브에 출연하여 자신은 러시아의 소행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IP 주소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러시아 해커였다면 IP 주소를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의 것으로 남긴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직접 인용입니다. 러시아인들이 한 것처럼 보인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러시아인들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인이고 러시아인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코드 내에 러시아어를 넣고 침투할 때 러시아 기술을 사용할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그 IP들이 러시아 해커들이 정말 바보 같은 실수로 남긴 것이라고 해도요. 그 이메일을 유출한 것이 러시아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접속된 IP 소재국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 러시아가 충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나 정보부가 흔히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FBI가 공개한 기록만으로 러시아가 빼돌린 이메일을 위키리크스에 흘려줬다는 증거가 되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의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다고 한다 등등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문장의 동사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외신 보도에 대해 댓글로 트럼프 비난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다룬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에 마지막으로 한 조치가 미국을 러시아 국경으로 파견한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러시아 국경에서 나토와 미군의 합동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사 충돌 위험이 매우 크죠. 저는 미국과 러시아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곧 세계 평화를 의미하니까요. 저는 왜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불만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의 국가안전보좌관인 마이클 플린이 사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러시아 대사와 전화통화로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있었다는 말을 트럼프와 부통령인 펜스에게 하지 않았죠. 트럼프는 취임 후 6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결국 언론의 압력으로 인해 플린 보좌관은 사임을 했습니다. 이걸 처음 보도한 곳은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제프 베조스는 CIA로부터 6억 달러의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맺고 있죠.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정보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근거로 플린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를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보부가 사전에 플린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 트럼프는 FBI에게 정보 유출을 막을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CIA였지만 미국의 정보부들은 근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외국 정보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강조한 대외 정책은 정보부와 국방부, 군산복합체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위 반이민 행정명령이라는 대역죄를 지은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 자신의 행정명령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행정명령은 이슬람교도의 입국 금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 유지를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트윗을 통해 트럼프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낸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을 언급했습니다. 두 상원의원은 이민제도에 대해 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항상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적었죠. 당시 이민제도 언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3차 세계대전 언급은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인터넷상에 한 동영상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두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을 방문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격려하는 연설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죠. 물론 그 두 상원의원은 맥케인과 그레엄이었습니다. 그레엄 의원은 말합니다. 당신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2017년은 공격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성은 충분합니다. 그들이 더 큰 대가를 지불할 때입니다. 맥케인도 한마디 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승리에 필요한 걸 제공하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코미디언인 보바는 자신을 우크라이나 총리인 블로드미르 그로이스먼이라고 위장하여 맥케인 그 상원의원에게 장난전을 걸어서 그걸 녹음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맥케인은 장난전화임을 전혀 모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되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총리님,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백악관이 내리는 결정을 듣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혼란이 있지만 상원의 리더인 맥코넬 의원을 포함하여 우리는 제재를 유지하고 제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번 달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트럼프의 정책이 이민자들과 소수자들, 특히 이슬람 교도들의 서방에 대한 분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했죠.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의 많은 국민들이 서방을 포기하면서 서방을 없는 게 나은 나쁜 것으로 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세계 질서를 유지할 힘이 여전히 있지만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치가
적들의 가치들과 도덕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방에 대해 자랑스러우며 변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이 회의가 서방 국가들의 안보를 논하는 자리임을 주시하셨으면 합니다. 맥케인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서 그가 2008년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을 때 비탈리 철킨 러시아 유엔 대사를 통해 러시아에게 기부를 요청한 일이 드러난 것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작년부터 러시아가 미국 정치에 참견하고 해킹을 해왔다고 러시아와 트럼프에 대해 공격을 해온 인물입니다. 이 대표적인 미국의 러시아 강경론자가 러시아에게 지원을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비탈리 철킨 씨의 이름이 왠지 낯익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10일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뉴욕에서 사망한 그분이 맞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사망한 5번째 러시아 외교관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뭐. 맥케인 의원은 과거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수차례 등장했었는데요. 그가 IS 수뇌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유출된 일이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방문 시에는 그의 보좌관의 해킹된 노트북에서 스튜디오에서 IS 참수 장면을 찍는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시리아를 방문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신출귀몰하는 그의 움직임과 발언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맥케인의 그 배후에는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더 맥케인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이사 중 한 명이 린 포리스터드 로스차일드죠. 그녀는 위키릭스가 공개한 힐러리 클린턴의 2014년 4월 18일자 이메일에서 힐러리에게 지지를 표명한 그 동일인입니다. 그녀는 또한 최근 트윗을 통해 피자게이트의 주인공 존 포데스타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죠. 포데스타가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가짜뉴스라고 트윗에 적자 그녀가 등장해가지고요. 처량하군요. 힐러리 클린턴이 진 것은 당신의 오만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선거운동 때문이에요. 당신이 훌륭한 집안을 파괴했고 당신이 패배자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집안이라고요? 농담이시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진보니까 보수는 무조건 반대, 내가 보수니까 진보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대외 정책을 놓고 보면 오히려 힐러리가 대결을 원하는 주로 보수가 하던 정책을 제시했고 트럼프는 무간섭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죠.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트럼프 때문에 전쟁이 날까 걱정이라고 말하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정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힐러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고요. 트럼프는 외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공작을 하지 않고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자세를 밝혔습니다. 그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도 IS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러시아와도 협력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미국의 상황을 제3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와 충돌하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은행가들과 군산복합체, 정보부밖에 없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최근에 팍스뉴스에 출연했던 데니스 나크치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분은 2004년, 2008년 두 차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실제 TV 토론에 많이 등장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시장 출신으로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에는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부, 소위 딥 스테이트가 있고 이들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 시대로 몰아가기 위해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이 행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시청자들과 패널에 계신 분들에게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거래를 했던 일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며칠 뒤 시리아에 대한 미군의 폭격이 있었고 수백 명의 시리아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끝났습니다. 정보 당국과 국방부 내부에는 백악관이 내린 합의를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의 이와 같은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림자 정부라고 부르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딥스테이트가 장악하고 있는 곳을 정보부, 국방부, 국무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경은 판도의 상자 그림자 정부 편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1월 17일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존재에 대한 경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의 자문위원회들 내에 부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군산복합체입니다. 잘못된 권력의 비극적인 등장의 위험은 실존하며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들에게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과정을 위험에 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In the councils of government, we must guard against the acquisition of unwarranted influence, whether sought or unsought,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potential for the disastrous rise of misplaced power exists and will persist. We must never let the weight of this combination endanger our liberties or democratic processes. 네. 쿠시나크 씨의 말을 더 들어보죠. 당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백악관은 정보 당국 내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긴장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갈등으로 돈과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정보 당국의 내부에 냉전 시대를 부활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깨어나야 합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주류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반이민적이거나 반이슬람적이거나 아니면 이민개혁으로 불러야 하거나 상관없이 미국의 내부적인 일은 미국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일입니다. 그저 저는 진심으로 미국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올랑드 대통령이 반발을 했는데요. 유럽의 현재 상황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서 노동 구조의 변화가 생겼고 범죄와 테러의 증가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국경 개방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독일을 떠나는 난민들에게는 현금을 주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왜 언론은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메르켈 총리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한 독일인들의 비율은 42%에 달했습니다. 13년을 군림해온 그녀이지만 재선이 어려워 보입니다. 22%는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아마도 좋은 생각일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지지도가 추락한 가장 큰 원인은 국경 개방 정책이었죠. 트럼프는 호주 총리와의 전화통화 중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려서 언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일단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 60분으로 예정된 전화회담을 훨씬 일찍 끝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그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서로를 불편하게 했는지 크게 다루지 않았었죠. 그건 난민 문제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에 호주의 강제 수용소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와 나우루 난민들 중 최대 1250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의 트윗 내용을 보시죠. 믿으십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호주로부터 받아들이게 동의했습니다. 왜죠? 저는 이 바보 같은 거래를 조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은 그리 심각하다고 보진 않는데요.
그리고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난민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과거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질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반대를 표명하셨고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재난을 당한 외국의 난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받아들여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시리아 사태를 만든 서방의 장본인들이 그 결과로 발생한 난민들을 제3자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럽의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메르켈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국경 개방을 결정한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이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셈입니다. 누가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를 비판한다면 그건 합당하다고 봅니다. 역시 언론에서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미국의 TPP 탈퇴도 큰 뉴스였습니다. 자유무역과 세계 경제 블록화에 반대한다는 트럼프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죠. 자유무역과 경제조약으로 큰 이익을 보는 당사자들은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은 관세의 장벽을 넘어서 해외로 진출하여 시장을 쉽게 넓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미국의 노동자들은 같은 경쟁의 블록 내에 있는 저임금 해외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의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고집하는지, 과연 TPP를 넘어 유럽연합과의 TTIP를 체결을 고집했던 오바마의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 중 어느 것이 일반적인 미국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죠. 저는 트럼프의 선택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정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대적인 인신매매 단속에 들어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28명의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멤피스에서 42명이 미성년자 매춘과 관련되어 38명은 남자고 4명은 여자였는데요. 체포되었죠. 3일간 진행된 이번 작전에서 백페이지닷컴에 광고를 내고 FBI가 광고를 내고 미성년자 성매수를 위해서 연락을 해온 사람들을 조사해서 체포한 것이죠. 이 외에도 플로리다주 등 전국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체포된 건수가 1952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신매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인신매매로 인해 2,100만 명 가량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 정부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피자게이트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과거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소개했던 소식인데요. 미국 국토안전부가 블루 캠페인이라고 해서 인신매매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공익 광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Take a second look, 우리말로 하면 다시 한번 보자 정도 될 겁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신호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때로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현대의 노예제이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2번 보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2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영상의 시작과 함께 피해자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는 곳이 피자 식당 앞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사지 샵에서 어린아이들이 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는 2명의 여성이 단발을 한 금발이라는 거. 그리고 모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파란색인 이유는 캠페인 이름이 블루 캠페인이라서죠.
민주당의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 아닐 겁니다. 아마도요. 이 공익 광고에서 피자 가게가 배경인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 이 가게가 그 FBI가 공개한 아동 성애자들을 서로 자신을 인식하는 상징인 회오리 무늬가 이 가게의 그 그림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모든 곳에 있죠. 우리는 때로는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Human trafficking is modern day slavery, and it happens in our own communities. Jo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Blue Campaign to learn how to recognize and report this heinous crime. Your second look could be their second chance.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을 노동자들과 젊은이들에게 개방하고 월가와 제약회사들의 탐욕, 그리고 공장들의 문을 닫고 해외로 일자리를 옮기게 한 기업 중심의 미국과 싸울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새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일에 벌어진 투표에서 기업 로비스트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안건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당내 활동을 재개했고요. 새 의장으로 선출된 톰 페레스는 힐러리의 대권 재도전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부활은 클린턴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한편 트럼프가 임명한 새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스는요, 최근 4명의 고위 국무부 관리자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패트릭 F. 케네디, 조이스 N. 바, 미셸 본드, 젠트리 O. 스미스였죠.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국무부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 이들의 해고가 트럼프 정부의 딥스테이트에 대한 반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걸 다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달리 그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 구조, 권력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코퍼레이트 아메리카라고 말하죠. 정부가 월가의 자본과 군산복합체 정보부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감사에서 6조 5천만 불에 대한 지출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CNN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NSA의 5,200명의 직원들이 아동 포르노를 구독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과 법의 영역을 벗어난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음모론계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딥스테이트에게 정면 대응하지 못하는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 대결의 방식을 트럼프가 취한다면 탄핵되거나 케네디의 운명을 따르게 될 겁니다. 모든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가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문제는 월가나 군산복합체 또는 언론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대중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미국인들이 그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니콜 키드만의 트럼프에 대한 발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이 나온 시기가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공식적으로 오르기 전에 이미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시점이죠. 경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퇴장을 말하고 있던 시기였죠. 그녀가 한 발언은 이렇습니다. 전 항상 정치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관점에서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전 이슈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저는 그저 그가 이제 당선되었으니 우리는 국가로서 누가 대통령이든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반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간에 그가 그 자리에 있으니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참고로 니콜 키드먼은 호주와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처럼 트럼프의 정책이나 행동을 모두 선의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잘해내기를 기대하되 그러면서 동시에 감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 2017년 2월의 컨스피러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